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단계입니다. 다단계식 건강용품 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된 확진자가 최소 12명 발생했습니다. 먼저 브리핑부터 보시겠습니다. 2일 건강용품 판매업체로 알려진 리치웨이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 관련 확진자는 총 10명입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이제 모셔가지고 거기 자기들이 뭐 판매하는 물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해주고. 네, 신규 확진자 수는 30명대로 떨어졌는데 참 여전히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다단계가 또 문제네요. 네, 다단계라서 특별히 더 문제될 건 아니지만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또 발생을 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다단계의 특징은 지역별로 지금 보시겠습니다만 구로, 용산, 강서, 네. 안산, 수원, 안양까지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건강을 목적으로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인데 예. 이분들이 여기서 감염돼서 그 지역으로 갔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여러 명이 모여서 감염되는 그런 것도 문제지만 이분들의 사시는 곳이 다양해서 이 바이러스가 다양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요, 지금 보면 확진자도 대체로 좀 고령자가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돌이켜보면 이태원 때 집단 감염 때 되게 화들짝 놀랬었고 네. 쿠팡 물류 산업 감염 때도 놀랬었는데 그때 그것과 관련된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네.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집단 감염이 발생되더라도 노인층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네. 지금 첫 환자가 72세고 예. 지금 현재 12명의 환자분이 대부분 60대, 70대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진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피해가 없도록 잘 치료가 적절하게 하는 것도 저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도 그랬고요. 쿠팡 물류 산업 집단 감염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디서 왔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규모긴 하지만 다행히 우리 알 수 없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자가 수도권에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수도권 지역이 지금 큰일입니다. 벌써 수도권 확진자가 2,000여 명이나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를 했는데 최근 2주간의 환자를 분포를 봤더니 70%가 수도권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대구 신천지 사태가 터졌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다면 지금 현재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긴 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지역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에서 지금 수도권 방역의 골든타임으로 잡은 시기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번 이 다단계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괜찮겠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정부는 다음 주가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있지만 전문가들 중에서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쿠팡이나 교회 소 모임이나 아니면 이제 리치웨이 같은 경우에도 발생한 이후에 그 경로를 추적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은 다음 주면 가능할 텐데 문제는 시작을 계속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이 점은 앞으로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고비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 기간이 우리가 계속 고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예. 자, 방역당국은 지금 또 무증상 감염의 위험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방심을 틈타 또 다른 집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조용한 전파가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효과적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오긴 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에. 근데 10명 중에 지금 3명이 네. 무증상 감염이라고요. 네, 심지어는 퇴원을 했는데도 퇴원할 때까지 아예 무증상인 환자도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 무증상이 어떤 게 문제냐면 예. 감염력을 정밀하게 측정해 봤더니 네. 증상이 시작되기 이틀 전에 가장 높았습니다. 증상이 없을 나타나기도 때, 전에. 예. 예. 그러니까 무증상일 때 전염력이 제일 높다는 게 이제 이 코로나19의 방역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조금은 좀 과민하게 예. 우리가 증상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예. 나도 혹시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내가 재채기를 한다거나 크게 말을 해서 나의 침방울이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최대한 줄이려는 그런 생활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증상이 없다, 뭐 열이 없으니까 네. 괜찮다 이럴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요, 지금 보면 확진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들 네.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는데 네, 이게 무슨 중국 얘기입니까? 연구팀이 예. 이제 그 매드리브라는 아주 피어 리뷰,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친 것은 아니지만 예. 어쨌든 어떤 논문 사이트에 게재했는데 이게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두가 됐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퇴원을 기준으로 충족한 사람이에요. 내일 퇴원해도 되는데 예. 이분에게 바이러스가 얼마나 나오나 측정해 봤더니 화면에 보신 것처럼 날숨 1세제곱미터당 10만 개, 그리고 예. 분당 1,400개의 바이러스가 공기중으로 배출하는 게 나왔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겁나죠. 아니 내일 퇴원 날짜를 받아놓은 사람인데 바이러스가 나온다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의 특징을 보면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1주와 2주 사이에서는 코와 목에 존재하지만 네. 그 다음에는 폐에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 검사는 코와 목으로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퇴원 기준에서는 폐에만 있을 때는 네. 퇴원 기준으로 음성이 나오더라도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건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원 기준을 만족한 환자가 퇴원해서 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사례가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국내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도 있지만 네. 근데 분명 현상으로서는 퇴원 기준을 만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것도 사실이니 네. 이 두 개를 뭐 생각한다면 주의는 해야겠지만 네. 그렇게 걱정할 일은 또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요, 지금, 뭐, 더위가 좀 일찍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바이러스 확산이 좀 더뎌지지 않냐, 뭐, 이런 의문들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예. 어떻습니까? 전통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는 날이 더워지면 주춤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해 있는 그 사스 바이러스도 여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더워지면 우리 호흡기의 방어 능력이 예. 강해지기 때문에 더울 때는 전파가 약해진다고 예상하긴 하나 네. 지금 아프리카 지역과 싱가포르 덥고 습한 지역에서도 코로나19가 유행을 했었죠. 그렇긴 그러니까 하네요. 예. 너무 그것만 믿고서 방역 그 수칙을 소홀히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모기 말이죠. 네. 모기를 통해서도 혹시 옮겨질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가능성이 제로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모기한테 물려서 감염된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감염되려면 어느 정도 양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모기가 묻혀서 우리의 그 전하는 그 바이러스 양으로는 감염시킬 확률이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예. 자, 이 소식도 좀 짧게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현재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쪽짜리 승격이라는 그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함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되어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가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라고요? 일단 청으로 승격됐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도 줄고 인원이 줄었어요. 네. 승격이 됐는데 예산이 줄고 인원이 줄었대 좀 이상하죠. 예. 이게 뭐냐면 감염병 기능만 둔 겁니다. 예. 그리고 만성병, 감염병이 아닌 병은 보건복지부로 이송했기 때문에 네. 감염병을 키워서 큰 부분은 있지만
절반이 만성병을 떼갔기 때문에 인원이 줄고 예산이 줄었는데 예. 문제는 감염병과 만성병은 따로 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이 훨씬 더 위험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을 받는데 가장 예. 큰 문제는 이 안이 질병관리 내부에서도 이 안이 부적절하다, 좋지 않다. 해외 사례랑 연구를 해보면 지금의 따로 떼놓는 그 질병관리본부의 청의 승격은 그렇게 효과적일 것 같지 않다는 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으니만큼 예. 이 부분에 대한 재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뭐 삼성이 역습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뭐 역습당했다고까지 표현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일단 검찰에서는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2번에 걸쳐서 장시간 동안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거의 한 1년 7개월 정도 조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기로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 물론 이렇게 검찰에서는 수사심의 해달라 이렇게 삼성 측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시간이 늦어지면 이미 결정된 영장 청구가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게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영장 청구는 빨리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네. 오히려 맞불을 놓았다랄지 아니면 역습을 했다 이 표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좀 낯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은 좀 낯설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 제도 자체가 2018년도 1월에 운영 지침에서 대검찰청 예규로 정해진 거고요. 네. 일단 검사심의위원회는 그 당시 이제 문무일 총장이 검찰의 어떤 폐해 특히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너무 무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사건 당사자랄지 아니면 예. 관할 검사장이랄지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회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총장이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되는데 이제 사건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청 내에 시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검찰 시민위원회가 이걸 부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15명으로 부의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검 산하에 있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게 부의가 되고 거기에서 이걸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에서 논의를 하죠. 네. 그래서 결정을 하면 권고를 하게 돼 있고 권고를 한다고 해서 이제 검찰청에서 이를 다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까지 검찰청은 대부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라서 검찰이 처분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에게 기소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좀 판단을 받아보자. 네네. 그래서 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한 건데 실제로 이 수사심의위원회는 얼마나 그동안 소집이 됐습니까? 일단 이제까지 공식적으로 한 8차례 정도 소집이 8차례 됐습니다. 전례가 있군요. 예, 예. 예. 그래서 2018년도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관련해서 이제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그 당시에도 회부가 됐었죠. 예.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구속 수사하는 게 맞고 기소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 이제 파기 환송이 됐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울산지검 사건에서 약사 관련해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회부가 된 적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홈쇼핑이랄지 아사히 글라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수사 심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 피의자에게 뭐 유리한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땠습니까? 반드시 뭐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면서 심의위원회 회부해달라고 했는데 수사가 적정하다. 계속 수사해야 한다. 그게 이제 울산지검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 그때는 또 사건에 있어서는 예. 수사를 계속하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예. 이게 본인에게 유리한다거나 불리한다거나 이렇게 말할 수 없고 단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기록을 보고 예.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적정하느냐 아니면 기소하는 게 맞느냐 이 부분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건 외부의 압력이 있다든가 이제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는 이재용 거죠. 부회장 측에서 이 카드를 어쨌든 마지막 카드로 꺼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아마 건가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미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구속 기소할 것이다는 것을 감지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지시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리고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도 없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도 분식회계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검찰의 시각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검찰이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구속 수사하고 기소할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카드는 결국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에다 한번 이걸 회부를 해서 부의를 해서 예. 본인이 한번 판단을 받고 싶다. 그럼 만약에 거기에서도 검찰과 똑같은 거라면 할 수 없지만 네. 또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가장 유리한 결론은 기소해서는 안 된다. 불기소가 될 수 있고요. 네. 또 그게 안 되고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불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고 예.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기소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할지라도 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한 달 정도 이상 걸릴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 시간을 좀 벌 수도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래서 효과도 있는 거고. 사실 이 수사심의에 대한 신청 자체는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나와도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을 했는데 이틀 만에 검찰은 지금 영장을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네. 이제 심의위원회 카드는 무용지물이 된 건가요? 아니 일단 절차는 그대로 진행이 될 진행이 거예요. 돼요? 그런데 약간 문제가 있죠. 이전에 8차례 걸쳐서 했는데 예. 그때는 영장 청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거든요. 예. 근데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예. 만에 하나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예. 거의 100% 가깝게 네. 기소를 하거든요. 검찰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불기소 결정을 했어요. 예. 권고를 했어요. 예. 근데 영장을 검찰에 이미 청구했고 기소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 그러면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근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 결정은 강제성은 없거든요. 예. 그럼 모양새가 굉장히 이상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런 결정이 나기 전에 빨리 영장을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삼성 측 변호인단으로서는 수사심의회를 만들었던 취지를 검찰에서 훼손을 한 게 아니냐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장된 권리인데 이것마저도 막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건 이제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일단 심의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사건 당사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런 정당한 권리를 행사를 했으면 네. 검찰에서 좀 시간을 가지고 좀 봤으면 어떻나 싶어요. 예. 근데 검찰은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영장 청구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설사 신청을 좀 더 그 전문에 했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한번 심의위원회 결과를 보려고 했겠지만 네.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됐는데 예. 이것을 만약에 심의위원회에서 뒤집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예. 검찰 입장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으로서는 2년 4개월 만이 되는 건가요? 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에 지금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크게 쟁점이 될까요? 일단 혐의와 관련해서 인정이 되냐 인정이 되지 않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네. 굉장히 범죄 사실 자체가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과연 영장 전담 판사가 이 많은 기록을 보고
일단 유죄가 전제로 돼야지 영장을 발부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을 판단할 거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검찰이 오랜 세월 동안 증거를 다 확보했기 때문에 네. 증거가 이미 확보가 돼 있고 예. 또 뭐 도주 염려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는 사실 구속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